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과 영덕을 휩쓴 최악의 산불로 31분의 목숨이 31분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또 주택이나 사찰, 농축산시설 등 690여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 규모만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이 봄철 산불이 점점 잦아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건데요. 열흘간 이어진 최악의 산불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 2월 2만 3천 건을 웃돌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방 물량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살펴보고 또 전월세 시장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2%대 네. 오름세였다면서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1% 기록했습니다. 상승률 추이를 보면 이제 작년 여름까지 상당히 고물가였다가 이제 가을부터 뚝 떨어져서 1%대 유지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2%로 올라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까지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신선식품 지수인데 이게 지난달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2월에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지난달에도 1.3% 내리면서 2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좀 엇갈렸는데 뭐 무나 배추, 양파 가격은 두 자릿수로 크게 오른 반면에 감이나 토마토, 파 이런 품종들은 또 두 자릿수대로 크게 내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는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를 통해서 이 전체 물가를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공식품 이제 물가 상승 품목별로 보면 김치, 커피, 빵, 뭐 햄이나 베이컨 이렇게 밥상 위에 자주 올라가는 품목들이죠. 이들은 모두 최근에 또 업체들에서 출고가를 다 인상한 그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2%가 하느니 목표로 하는 그 관리 수준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상승세로 봐서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는지 네. 어떻게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1%대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2%로 올라섰고 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2% 언저리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켜진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고물가 상태였기 때문에 누적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죠. 가계엔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이제 물가를 둘러싼 주변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앞으로의 물가 추이를 이제 결정지을 변수를 꼽아보자면 일단 산불 그리고 환율 이게
네.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채소값이 약간 좀 움직이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이 지난달 이제 하순 들어와서 네. 채소값이 또 오를 조짐인데 마침 또 영남권의 산불이 또 크게 있었고 이때 상당한 규모의 밭이나 과수원들이 탔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봄철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환율.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70원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네. 이 추세가 장기화되면 결국 수입 물가 상승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까지 줄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1인당 1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이거 맞습니까? 네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입니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을 봤더니 9,553만 원으로 집계가 돼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그러니까 일단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의 그렇죠. 평균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주들의 평균 대출 잔액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였고요. 근데 이제 전체 차주는 줄었어요. 1년 사이에 1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전체 이제 대출 잔액이 늘은 거죠. 네. 1,880조 원까지 늘면서 27조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이제 늘어나게 된. 연령별은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대출이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을 보니까 1억 1,073만 원. 이것도 역대 최고치고요. 30대 이하를 보니까 7,436만 원. 이것도 역대 최고치. 네. 이제 40대 이하 젊은 세대, 상대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적을 텐데 왜 이렇게 대출이 늘었나? 분석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일찌감치 좀 대출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50대나 60대 예, 상대적으로 좀 고연령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우리 나타냈습니다. 10대는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대출을 늘리는 게 좀 어렵죠. 그런 면도 네.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가요? 네, 예, 사의를 표명은 했습니다. 예. 표명은 했는데 수리는 안 됐습니다. 네. 어디에다 사의 표명하는 거죠? 오늘 네. 이제 라디오 방송에 이 원장이 출연을 해서 네. 이제 사의를 표명했음을 본인이 밝혔고요. 네, 이 원장이 이제 금융위원장한테 네, 사의를 표명을 한 거죠. 이제 이 원장 본인이 아시겠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있으니까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 원장의 거취의 이목이 집중됐었죠.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반려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도 자신의 이제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내놓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경거망동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렸다는 말을 김병원 위원장이요? 네, 이복현 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정황들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전한 거고요. 뭐 이 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도 전화가 왔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도 연락이 와서 네. 사임을 말렸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장, 전했습니다.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가 F4라고 하잖아요. 예.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예. 내일 이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F4 회의가 내일 있는데 일단 네. 내일 아침 열리는 회의에는 이 원장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 거취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네. 이 원장이 일단 사의는 표명했지만 이렇게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니까 일단 거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다는 이런 입장을 라디오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요즘 그 챗 GPT에서 이미지 생성해주는 기능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저는 네.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네,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 올려서 이제 뭐 무슨 화풍으로 보여주세요. 해줘. 제가 이거 라디오라서 보인 라디오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이고 사실 챗 GPT가 초반에 이제 나오고 나서 되게 크게 인기를 갖고 나서 약간 침체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침체기였는데 네. 지금 이 이미지 생성 때문에 다시 우뚝 일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네. 지난달 이게 25일에 출시된 겁니다.
챗 GPT-4o 이미지 생성이라는 기능. 네. 이고 사진을 올리고 이제 원하는 화풍을 말하면 이제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말로 하면 그렇죠. 네.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죠. 아. 근데 이게 뭘 학습시켰냐 봤더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게 유명한 지브리 네, 그리고 한창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미국 예. 디즈니 네. 이런 화풍 이미지 비슷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얼마나 인기가 뜨겁냐면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네. 그만 이용해달라고 왜요? GPU가 녹는다 뭐 이런 표현도 네. 했습니다. 실제 네. 국내 그 챗 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25만 명 돌파해서 이게 100만 명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역대 최다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핫한 놀이처럼 되게 바뀌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반려동물, 뭐 유명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변환시키는 일종의 놀이처럼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챗 GPT 가입자가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억 명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네. 작년 12월에 3억 5천만 명이었거든요. 네. 석 달 사이에 30% 이상 가입자가 급증을 했으니까 이 이미지 생성 인기를 이렇게 가입자 수 폭발적인 가입자 수 증가세로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네.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제 스타일이나 화풍을 따라서 만드는 이 방식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지 안 될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오픈 AI가 학습 과정에서 이 지브리나 디즈니의 원본 작품들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이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직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 네.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작가들이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나오게 되면 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 계속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이 너무나도 많은 인명피해 또 막대한 재산피해 남기고 겨우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태풍급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처음 발화 지역인 의성군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같은 인근 시군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남았는데요. 이렇게 최악의 산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기현 한국 산불학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기현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번에 그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화재로 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산불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저는 발생한 지 한 2, 3일 정도 네. 현장에 부담이 안 되도록 네. 월요일 날 한 3일 이후에 밤에 네. 현장 대책본부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조각조각 이렇게 이제 보도되는 영상만 보는데 현장에서 보셨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의성을 갔다 왔는데요. 예. 의성을 갔다 왔는데 현장 대책본부가 제가 갈 때는 네. 서울에 갈 때는 안평면이라고 해서 거기 면사무소에서 그 설치가 돼 있었어요. 현장 대책본부가. 네, 근데 네. 도착해서 보니까 네. 대책본부가 없었습니다. 연기만 자욱하고. 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민들한테 예, 의성읍 쪽으로 움직였다더라고요. 그만큼 주변에 네, 산불의 영향, 산불 연기, 불 이런 부분들이 대책본부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초기에 안 좋았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많았고요. 그렇죠. 예. 인명피해가
어, 70명이 넘게. 네, 돌아가신 예. 분이 31분인가 그렇고 예. 부상까지 다 합하면은 그렇죠. 75분인가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집계 됐는데 예. 부상 당하신 분들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 파악된 피해 규모가 지금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추산해서 이렇게 1조 원 넘게 지금 나오는 건가요? 지금 피해 영향 구역이 있는데 주로 피해 영향 구역은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4만 8천 헥타르니까 서울시 면적이 한 6만이 넘죠. 6만 헥타르 넘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훨씬 넘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예, 예. 그만한 면적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예. 뭐 주택 피해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많은 3,900 네. 채가 이렇게 피해를 전소 완전히 타버린 것도 3,900 그 채가 넘으니까 네. 굉장히 그 피해 면적이 많을 텐데 산림 지역은 아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중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추산이 곧 이루어질 거고요. 주택 피해는 뭐 비교적 금방 해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정말 전대미문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 피해 규모가 2022년에 그 울진 삼척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거죠. 예, 저도 그때 22년도에 갔다 왔는데 네. 많은 주택들 또 시설들이 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보다 지역이 이제 울진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이제 머무르는데 네. 의성, 안동, 북조 안동, 예. 또 청송, 영덕, 영양 예. 많은 지역에 5개 시군에 걸쳐 있었거든요. 네, 네. 예, 피해가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네. 이 화재가 그 이제 열흘 정도 지속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주불이 잡힌 후에 역대급 피해를 입힌 그 영남 지역 산불의 최초 발화점이 이제 의성 그 산불의 원인이었던 성묘객인가요? 예. 네. 일단 좀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산불이 이렇게 담배라든가 뭐 담배불이라든가 성묘객의 실수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알다시피 외국의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번개나 네.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이 이제 실수나 고의는 많지는 않겠죠. 예, 실수로 인한 게 90% 이상. 정말 그런가요? 예. 외국은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수가 실화라든가 이런 게 별로 많지 사람의 않아요. 인적 요인이 많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번개나 이런 나무가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있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 그런 경우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사람에 의한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산불 진화와 별도로 해서 네. 1년에 500건 이상의 산불이 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에 대한 조사 또 조사 결과에 따라가 증거 수집하고 증거 수집해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 네. 또 법적 책임은 형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징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인신 구속이 될 텐데 이것보다 더 아마 본인들 가족한테는 부담이 되는 게 손해배상일 겁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피해 네. 또 진화비용까지 또 많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억대가 넘는 그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네. 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그 산불 시기에 산불이 위험할 시기에 4월 5월 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불필요한 행위들에 대한 위험성들 또 네. 저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확인돼서 처벌받으면 거의 폐가망신할 정도의 이 규모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불조심을 해야겠죠. 네. 해외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수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요. 산불을 실화든 무슨 뭐 어떻든 간에요. 외국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엄격한 걸로 돼 있고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뭐 저는 사실은 이 진화에 많이 신경 쓰고 네. 가해자에 대한 확인, 네. 증거 수집
따라서 적당한 처벌들이 증거 수집이 사실 좀 어렵다는 게 그 현장이 훼손되다 보니까 증거 산에서 뭐 그렇지는 CCTV가 않습니다. 뭐 네. 있지 않고 뭐 이러다 그렇지는 보니까 않습니다. 네. 이 가해자는 경황이 없거든요. 네. 예,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 불피운 행위에 대해서 네. 처리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또 뒤로 네. 또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는데 네. 증거들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면 파악이 충분합니다. 경황이 없어 자리를 뜨거나 네,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기 예, 예.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증거를 네. 체증하기가 더 네, 그래서 제가 용이할 수도 당국한테 있다. 말씀드리는 거는 수많은 인원들이 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 원인에 대해서 소수 정예 네.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서 산불 진화와 별도로 조사 감식을 해서 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다. 형벌 만능주의는 아니지만 예. 이게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죄다라는 걸 인식하면 그렇습니다. 주의할 거라는 예. 차원에서 그런 예, 말씀 주신 그런 말, 거로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생 횟수가 전 500회요 1년에 깜짝 놀랐거든요. 네, 500건이 넘습니다. 예, 근데 예, 예. 그 이번처럼 큰 산불, 대형 산불의 경우는 어떻게 좀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불길 화염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기후변화는 많은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 많이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 산불의 발생이나 발생할 때 이제 세 개의 요소가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 성냥불 같은 화기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열이 있어야죠.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또 있어야 타죠. 탈 네. 게 연료가 또 있어야 되고요. 연료 재료가 나무. 재료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불이 확산되는 요인들이 이 바람, 강우 같은 습도 같은 네. 기상 요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지형이 급하면 바람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확산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형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연료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후 변화는 확산 요인, 확산의 3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 가지고 또 사람이 기후 변화 현상들 또 이렇게 전환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저는 대책에서 정책에서는 기후 변화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기후 변화는 현상인데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산불의 특성, 발생 요인이나 확산 요인에서 기여하는 공통적으로 요인이 근데 지형 같은 건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예.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산이나 발생하는데 공통적으로 개입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연료입니다. 연료면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 나무나 풀이나 산 주변에 있는 건축물도 연료입니다. 근데 산에 나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그런 연료 부분에 대해서 네.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난다 그랬잖아요. 네. 예. 자주 나는 원인은 네. 여러 기후나 지형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네. 연료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일부러 또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심은 다음에 50년이 지나면 굉장한 양이 산림의 숲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밀도가 땔감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리고 지리산권의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은 1m까지 낙엽이 쌓였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많이 탈 게 있다는 겁니다. 낙엽이 젖지 않고 마른 상태로 있다라면은 그건 정말 그 엄청난 불쏘시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그게 불쏘시개 됐죠. 네. 예, 습도도 낮고 네. 또 바람도 역대급으로 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인데 바람이나 뭐 지형이나 이런 부분은 인간이 쉽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기후변화는 감안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연료 관리, 숲의 관리 네. 또 산림 주변의 시설물들 관리를 잘 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 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연료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네. 이제 그 산불을 크게 만드는 연료라고 하셨는데 그럼 밀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놔두지 말고 몇십 년에 한 번씩 벌채나 벌목을 해서 이제 싹 일정 부분 없애버리고 다시 묘목 심어가지고 또 키우고 이렇게 그렇죠. 순환적인 임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순환적인 임업을 하면
또 산불에 강한 산불이 요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수종도 산불에 덜 확산되고 네. 강하고 어. 그런 수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연 발생적으로 산에서 나는 수종은 그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네,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나무를 50년 일부러 또 심기도 했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심었습니다. 예, 많이 심었는데 5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일제적으로 사람이 심은 숲은 일제적으로 좀 벌채를 해서 또 이게 단순하게 뭐 제거를 한다의 차원이 아니고 자원이거든요.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수입하죠 목재를. 목재를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내에 목재 다소비 국가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네. 목재잖아요. 그렇죠. 목재죠. 웬만하면 다 목재죠. 다 목재죠. 근데 우리 집은 콘크리트 짓지 미국처럼 예. 목재를 별로 안 지어서 별로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아 많습니다. 아, 다소비 종이가 국가예요? 또 있잖아요. 펄프가 종이는 다른 있잖아요. 데도 다 쓰죠. 예, 펄프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많은데 예. 우리나라가 3분의 2, 65%가 산이고 또 나무가 그득한데 네. 목재 소비는 많기 때문에 수입을 7조 원 정도 합니다. 나무는 7조 원 정도. 많이 산에 있으면 좋다고 여지껏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전후에 완전히 그 민둥산 같은 데다가 나무를 실어서 블랙포레스트 같은 이런 인공 조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나무가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까지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예, 맞습니다. 예, 블랙포레스트 잘 이야기하시는데 예. 독일의 대표적인 숲인데 관리하는 숲입니다. 아. 예, 관리합니다. 네. 예, 우리는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만 50년 정도 되면 관리를 해서 새로운 수종으로 바꿔줘야 되는 네. 수종의 그런 단계인데 그걸 게을리하면 네. 문제가 생길 수 그 있다. 이번에 불 끌 때 보니까요. 그 임도인가요? 뭐라 그러죠? 산에 이렇게 길이요? 네, 임도입니다. 예, 그 숲길. 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훨씬 불 끄기가 수월했는데 그런 게 조성이 안 돼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임도 밀도는 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밀도가 네. 한 제가 몇 년 전에 볼 때는 한 100m 100m를 1헥타르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5m 정도의 임도 밀도를 기록하는데 그게 작습니다. 아. 4m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0m 100m 사이에 임도 길이가 4m밖에 안 되는 에버리지로 해서 네. 이거를 많이 배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임도를 닦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산에 길을 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산불 위험을 또 고려를 하고 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재를 50년 정도 어느 정도 벌채할 수 있는 연령이 합법적으로 그럴 된 때 거를 이제 임도를 할 때는 내는 또 거죠.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임도는 확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수차례 담당하셨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 산림항공본부장도 역임하셨고 또 산림자원학과에서 공부도 하시면서 국내 산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산불 화재 때 대형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 한 번에 물을 팍 쏟아붓는 뭐 이런 거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헬기가 필요한 거는 한 건이 아니고 총 7건이 대형 산불이 났거든요. 동일한 시기에. 그래서 헬기가 많다고 해도 분산이 되면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헬기의 능력 배강은 좀 필요하고요.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제가 관찰을 했는데 저는 지난해까지는 현직에서 네, 또 네. 항공본부에 있었는데 예. 이렇게 관찰을 이제 집에서 하고 그랬는데 헬기에 또 문제점들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대형 헬기나 작은 헬기나 아침에 연무 상황에서는 뜨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다 놓치는 헬기가 거죠. 수십 대가 있는데 네. 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도입할 때 이제는 사람의 시계 비행, 네. 육안으로 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람의 육안으로 하는 비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전자기기를 도입해서 이제 하고 연모가 그득해도 센서를 할 해도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계기 비행의 형태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렇군요. 또 이제 소규모 산불도 그렇지만 야간의 산불도 대비를 해서 네. 무인기, 네. 무인기도 사람이 운항하지 않는 무인기도 도입을 해야 한다. 근데 헬기만이 능사가 아닌 게 결국 지상 진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죠. 네. 맞죠. 이 산불은
산불은 그 군 그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예. 최종 그 전쟁의 승자가 보병이 하듯이 헬기는 화세를 잡는 겁니다. 천도의 화세를 잡아주기 위해서 헬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접근을 못하니까. 예. 마지막에 잔불 뒷불은 헬기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많은 감시력들이 빠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불은 잡았어도 네, 아직 그 지역 잔불은- 감시를 해야 돼서 네. 감시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아까 소나무 대신에 그럼 화렵수 이런 걸 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때요? 화렵수도 자연 침엽수도 타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타지 않는 나무는 타지 않는 없습니다. 나무는 없다. 예, 타지 네.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료의 나무 수종별 특성이 다릅니다. 특성이 네. 다르기 때문에 빨리 네. 타고 오래 타고 이런 문제점이 이제 소나무에 지적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소나무는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나무가 그 소나무가 잘 자란 토양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토양에서까지 소나무를 억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심는 나무 그리고 일부러 심는 나무는 다른 내화 수종으로 좀 바꿔줘야 되고요. 네. 50년 정도 지난 경우에는 벌채를 해서 전화 지금 받으시면 안 예, 돼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이게 바꿔야 된다 사실 말씀드립니다. 단번에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렇게 짚어주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화 시스템 이런 건 좀 잘 갖춰져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좀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 계시거나 지금 이제 또 학회장으로 일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예, 좀 해주세요. 예, 저도 95년도에 이제 산림청에 입사해서 산불 네. 업무도 하고 또 2017년도에 강릉의 큰 산불 때 경험하고 울진 산불 대형 산불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네. 대책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네. 개선된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 많은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또 장비 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뭐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대책의 중점은 방점은 현장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현장에. 그게 어떤 현장의 의미시죠? 진화대원들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아하. 현장의 헬기들이 예. 산불이 산불 연기로 해서 뜨지 못하거든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하. 지상 인력의 이런 장비 문제들, 고령화 문제들, 네. 헬기의 파워풀하지만 헬기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이런 내용들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런 네. 부분들을 시장 군수님이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지휘권자를 돕는 체제로 해서 컨트롤 타워도 더 지원 체제로 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현장에 진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피해는 또 피해대로 있고 이런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네. 그런 대책들이 좀 충분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칼럼 쓰신 걸 제가 봤는데요. 재난은 무차별적으로 다가온다. 예. 그 위험 지역 주민들이 이제 대피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산사태나 산불 같은 게 뭐 경로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재산 피해도 물론 걱정이지만 일단 인명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평소에 좀 그 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예. 해봤어요. 인명 피해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저는 정책에서 그런 예방 정책들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를 하다 보면 지금 기후 변화와 연료 문제와 복합이 돼가 대형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이 안 나는 그런 캠페인, 불이 안 나는 정책들, 네, 또 이런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지역 일선에서는 시군 지역별로 리동 단위별 마을 지도자를 또 활용해서 이렇게 산불 발생 요인들을 좀 차단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산불의 위험이나 또 산불뿐만 아니고 지금은 산불이지만 산사태도 이제 피해 입어서 예. 경기도권에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정책 차원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해서 네. 위험 지역을 좀 회피를 하고 네, 위험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네, 그거를 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없이 그냥 시설물 또 사람들이 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산 밑에는 지가가 싸거든요. 네. 지가가 싸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또 50년, 100년 또 주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산불 피해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산불이나 또 산사태나 이런 피해도. 그래서 당국에서 그런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네.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기연 한국 산불학회 학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가격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읽을 때 이제 거래량 변화를 보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제대로 읽는 어떤 바로미터라고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이제 허가가 해제됐다가 다시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됐는데 그렇습니다. 해제돼서 재지정될 때까지 어떤 흐름이 어땠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네. 뉴스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일단 뭐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2월 거래량 우리 2월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제 네. 2월에 이제 토지 거래가 구역을 이제 풀었잖아요. 그래서 6,212건 오늘 예. 날짜 기준으로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6,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6,000건 정도면 작년 8월 정도 네.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저는 걱정이라면 걱정인데 이제 3월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30일이니까 신고 기간이. 네, 네. 지금 4월이죠. 4월 말까지 기다려야 이제 최종 집계가 나오는데 벌써 5,676건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 속도로 올라가면 오. 작년 7월이 9,200건이 넘었거든요. 과열됐다고 했을 때잖아요. 그때보다도 저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랬더군요 이번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또는 또 마포, 성동 지역들, 한강벨트 지역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가 많이 됐고요. 네. 눈여겨봐야 될 게 고가 아파트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 비중이 28.8%,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 30% 정도가 15억 넘어가는 아파트들로 나타났고요. 네. 6억 원 이하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6.3%.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2020년, 2021년처럼 너도 나도 집 사고 막 그런 확산되고 분위기는 아니라는 그런 거죠? 분위기는 아니고 네. 일부 지역들만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고가 아파트들만 올라간 게 이번 통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 장은 아니었다. 네. 일부 양극화의 똘똘한 한채 현상이 그대로 거래량에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4일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그렇습니다. 확대 재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네. 한 40만 가구라고 그러나요? 네, 네. 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그 확대 지정된 게 한 지금 열흘 된 건가요? 그러면요? 열흘 정도 대략? 됐죠. 네. 예, 예,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 좀 다녀왔거든요. 네.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반포의 원베일리. 반포도 이제 처음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포에 적용된 분위기가 좀 굉장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길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네. 많이 하셔가지고 마포하고 이제 성동구를 좀 다녀왔는데요. 네. 먼저 반포 쪽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그 5일이었잖아요. 19일에서 23일까지 닷새 토지거래 동안. 허가 구역 재지정 발표되고 예고. 시행되기 전까지 네. 5일 동안 뭐 잠실 쪽에 당연히 거래가 늘어났는데요. 강남 원베일리 쪽에도 고가 아파트들이잖아요. 최근에 뭐 70억 전용 84가 70억 거래가 될 정도로 가슴이 헉합니다. 헉하죠. 네. 그 정도로 높은 아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예.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 안 한 부동산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가 생기느냐? 마포, 성동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은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였으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거래가 지금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궁금했는데 가보니까 거래가 안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성동구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가요? 아니죠. 마포도 아니고 성동도 네. 아니고요. 지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하니까 네. 2월, 3월 강남 집값이 올라갈 때 같이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팔고 잠실이나 강남으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팔았고 살 사람들도 열심히 샀습니다. 근데 강남이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멈추니까 같이 동반 약간 싱크 동기화 현상이 발생해서 같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토지거래 그 풍선 효과는 생기지 않았고요. 네. 동조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오를 건 다 올랐다. 집주인들은 충분히 올렸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매수자들도 발빠르게들 움직이죠.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제 생각보다도 더 빠른 것 같은데 매수자들은 일단 기다려보자. 강남이 멈췄으니 네. 우리도 멈추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다리기 보합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면은 이제 실거주가 요건인데 그렇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일부 그런 상품들이라든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일단 경매를 받으면 빠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빠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전세를 줘도 된다는 얘기고요. 낙찰받아서 세입자를 구해도 된다는 얘기고 네. 자금 출처 소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출처 맞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잠실에 가면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전용 131제곱미터에 27명이 응찰해서 감정 가격이 25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네. 3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월에 실거래 가격 보니까 네. 2층이 28억 5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잠실 야구장 건너편 쪽 아닌가요? 예, 그 아래쪽에. 맞은편 쪽에. 네네. 예. 그래서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낙찰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호가를 따져 보니까 실제 매물은 한 3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가보다는 낮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낙찰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경매 강남에 나오는 물건들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보류지라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보류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어떤 뭐 소송 같은 걸 대비해서 한 1% 이내로 물량을 좀 쟁여둡니다. 보류해 남겨둔 놓은 거. 거죠. 보류해둔 걸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안 됩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물건들이 메이플자이에서도 이제 나오려고 하거든요. 전용 네. 59가 33억 정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최근 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35억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지자체마다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적용 기준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이에요? 지자체마다도 다르고요. 네. 기준도 이제 굉장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다른데 우리가 한남더일이라는 용산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요. 근데 저층형 아파트잖아요. 저층입니다. 그래서 5층짜리도 있고 4층짜리도 있는데 네. 건축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4층 이하는 연립주택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거래가 구역에 4층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역이 한남더일이라는 아니까. 아파트의 몇 개 동은 4층이라서 그렇습니다. 적용해서 연립주택으로 오호 간주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네. 타워팰리스도 같은 이런 거 가르쳐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르쳐줘도 이게 비싸가지고 사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행정구역 여러 개 걸쳐 있잖아요. 예, 그런 송파구만 경우는 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돼요? 뭐 길 하나 건너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은 위례신도시인데 송파구는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송파구가 네. 아닌 하남시나 성남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아파트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예. 형평성 문제가 되고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예. 용산구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네. 입주권으로 보고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남 잠깐. 3구역이 네. 토지거래가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이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리처분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거주래요? 그래서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거를 2년 못 채우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아니 철거를 앞둔 아파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빌라에 어떻게 그럼 입주를 이제 해야 되냐. 다들 철거 못하게 안 나간다 버티면서 이제 그래서 이주가 늘어나기 이주 서울시가 기간이 길어지겠네요. 이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처분 조건이 있거든요. 기존에 집이 있으면 네. 특정 기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네. 구별로 틀려요. 어머나. 강남구는 1년 강남구 송파구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요. 서초구는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고요. 아. 용산구는 4개월입니다. 영등포는 6개월. 기준이 다 그래요? 틀리고요. 또 재미있는 건 서초구는 네.
내 집을 팔지 않고 임대를 줘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안 팔고 그냥 전세 줘도 돼라고 해서 봐주고요. 유연하게 강남구 하는군요. 송파구는 봐주지 않고요. 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줘도 되고 네. 중개업소에 의뢰만 해도 봐주겠다라고. 아, 하고 중개업소에 있습니다. 난 임대줄 의사가 있었다. 근데 안 들어왔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통일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워낙 급했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만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양극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이젠 앞에다 초자까지 붙여서 초양극화라는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할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서울이 전 세계 100개 주요 도시 가운데 고급 주택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면서요? 네네. 이런 상승은 이런 1위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게 1위였는데요. 영국 컨설팅 업체입니다. 나이트 프랭크가 발행한 2025년 부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PIRI라고요. 프라임 인터내셔널 레지던트 인덱스인데 네. 서울이 18.4%. 이게 뭐냐면 그 도시의 5% 네. 비싼 아파트나 주거 시설만 통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18.4%로 1위했고요. 마닐라가 2위, 두바이가 3위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보다도 서울이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간 우리 양극화 현상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평균이 뭐 28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뭐가요? 그 상위 5%. 아, 네. 그래서 서울이 1위 했는데 이런 건 1위 안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현상 자체가 우리가 양극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도 이제 서울이 이런 양극화 문제가 또 이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주택 통계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늘었고 이 네.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미분양은 살짝 줄었는데요. 준공은 미분양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분양은 살짝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뭐 마케팅을 하고 뭐 소진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준공은 미분양, 악성 네, 다 미분양인데요. 지어놓고. 빈집이라는 얘기죠. 네. 빈집이 지금 23,722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3,000가구 정도면 거의 뭐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정도 물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빈집이 남아 있고 가장 문제는 이게 추세 흐름이 계속 매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진이 안 되고요. 네. 81%인 19,179가구가 지방에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방의 건설사들 PF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계속 이자 내고 있고 빈집 문제가 지속이 그러니 되고 서울 있기 일부 때문에 지역 이렇게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정말 다른 나라 얘기 같다는 생각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드실 이게 것 더 같아요. 부추기는 게 이제 예.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규제가 예. 최근에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집을 팔 생각만 하지 굳이 팔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제 팔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똘똘한 한 채란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똘똘한 거예요. 살기 좋고 편하고 부담 없이 대출 크게 일으키지 않고 편안하게 세금 적게 내면서 내고 살면 그게 좋은 집 제일 아닌가요? 좋은 집입니다. 제일 좋은 집인데 네. 이게 현상 자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나 지금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입니다. 월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 그 2월 누계 월세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61.4%. 이게 2023년이 55.2%였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아파트가 문제인데 76.3%입니다. 월세 비중이. 그럼 빌라, 연립주택,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 사기 우려 또 최근에 보증 비율을 낮췄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지금 76.3% 정도 되고 있고 네. 지방의 비아파트는 82.9%, 그 정도예요? 83%. 네. 거의 전세가 이제 전멸하다시피 하는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예. 아파트 시장은 그나마 44.2%니까 좀 안전한데 예.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좀 구제하겠다고 했었는데 진척이 네. 있었습니까? 뭐 통계만 보면 네. 이제 발표 내용만 보면 78% 가량 전세 보증금이 회수됐다 정말요? 나오는데 내용을 좀 정확히 살펴보게 되면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게 피해 주택을 대부분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지금 한 거는 44가구, 44개. 그 많은 주택 피해 가구 중에서 44가구를 지금 LH가 한 게 44가구 중에 78%를 이제 회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서 요청 들어온 게 9,889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심의를 해서 2,250건을 네. LH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4가구 가지고 78% 회수했다라고 얘기하는 하긴 건 좀 너무 그러네요. 헤드라인만 대상 사례가 보면 너무 작아서 많은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거 헤드라인만 아니겠어요? 보면 왠지 좋은 일이라고 하다가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